여러분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수 금오도 살인사건. 아니요, 이제는 여수 금오도 추락 사망사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보험살인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살인사건이 아닌 추락 사망사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바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이 사건의 용의자, 피의자였던 남편 박 씨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고일까, 살인일까? 그날의 진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더 이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 박 씨는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3개의 보험사에 10억 원, 1억 원, 1억 원씩 총 12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결과가 참 이상합니다. 민사재판 1심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왔죠. 형사사건은 무죄이지만 민사사건에서 너는 유죄다. 저희는 이 판결문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도대체 민사재판부는 왜 그를 유죄라고 보게 된 걸까요? 당신이 몰랐던 사건, 여수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진실편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밤 10시 56분 30초 119에 가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여성으로서 아주 절규하는 상태였습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로 차가 빠졌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달라 울부짖고 있었죠. 119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지금 어디신가요? 그리고 차량에 몇 명이 탔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혼자요. 차가 가라앉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고 전화의 끝은 매우 잔혹합니다. 물을 먹는 소리와 더 이상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그렇게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당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의 한 선착장에서 당시 나이 47세 아내인 김 씨와 남편 박 씨가 함께 타고 있던 2008년식 제네시스 자동차가 후진을 하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에 차량을 쿵 하고 박게 되었고, 남편 박 씨가 차량 상태를 확인한다며 변속기를 파킹으로 올렸다라고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중립기어에 놓고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보시다시피 경사로가 있는 쪽으로 차량이 그대로 빠지게 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이 내용을 크게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들은 각자 원래 결혼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혼을 하고 다시 재결합한 3개월 차 신혼부부였습니다. 물론 이게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3개월 차 신혼부부인데 과거 보험 설계사 전력이 있던 남편 박 씨가 아내에게 5개의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특히나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보험 수익자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총 17억 5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사망보험금, 교통사고 상해 후유증 이런 식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원래 김 씨가 들고 있던 보험을 해약하면서 사망보험금을 높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경우는 3억 7천만 원짜리를 12억 5천만 원까지 올려놓은 경우도 있었죠. 수사기관은 당시의 채무관계에 대한 문제, 박 씨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특히 이혼하면서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게 있다 보니 김 씨를 살해하고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이런 사고를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합니다. 고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의 결과를 이렇게 발표합니다. 일부러 후진을 하다가 쿵 하고 박은 상태로 고의적으로 중립기어에 둔 뒤 차량을 보겠다며 내렸던 남편 박 씨가 차량 뒤쪽 트렁크 쪽을 밀면서 고의적으로 차량을 빠뜨렸다라는 내용이었죠.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건 맞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운전 베테랑이었던 박 씨가 기업을 중립에 놓고 주차 브레이크도 잠그지 않은 건 너무나도 고의적이다. 추운 날씨에
보조석 뒤쪽 좌석의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는 점도 매우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 현장을 일주일 전에 미리 확인하고 다녀간 점도 참 의심스럽다. 그리고 직접 밀지 않으면 절대 추락할 수 없다라는 5가지 근거로 박 씨에게 살인 혐의 유죄,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추락 원인에 대한 부분을 집중했는데요. 밀어서가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었던 아내 김 씨가 움직이면서 차량이 내려갔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 업무상 과실로 결국 금고 3년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징역 3년이 아니라 금고 3년입니다. 차이점은 조금 있습니다. 금고형이라는 건 교도소에 감금하는 건 똑같은데 노역이라는 것, 그 안에서 일을 하는 노역은 강제로 하지 않는 형벌을 금고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면 노역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강제가 아니라는 금고 3년형이었죠. 이런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는 왜 내렸던 걸까요? 당시 재판부도 이게 참 의아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직접 현장에 내려가 현장 검증을 했지요. 정말 차량의 임계점, 멈춰있는 부분에서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움직이면 차량이 내려가나 그걸 확인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딱 멈춰질 수 있는 그 지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험을 하지요. 안에서 사람이 움직이자 차량이 정말 훅 하고 내려갑니다. 들려왔던 얘기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도 이걸 현장 검증하며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후문으로 전해졌죠. 맞습니다. 당시 박 씨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바로 그 근거, 차량 뒤를 박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있었던 고인이 그걸 확인하기 위해 몸을 일으켜 뒤를 보다가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며 움직여서 내려간 거다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 하나의 핵심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해를 하려고 했다라면 탈출 지연이 목적일 텐데 그럴 거면 차량문을 잠궈놨어야만 했다. 하지만 차량문을 잠그지 않았다. 채무가 있는 건 사실이었지만 박 씨는 개인회생의 결정으로 매달 30만 원만 납부하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무기징역에서 금고 3년형으로 바뀐 박 씨였습니다. 이 사건은 그렇게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죠.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말이 더 맞다. 분명 사건 10여일 전에 아내 김 씨가 박 씨의 권유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변경된 점도,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점 분명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지만 검찰이 박 씨가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확인한 그 변수, 그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이 입증한 상황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행 여건을 인도적,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의심스러운 사정이 분명 있지만 고의적인 범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라면 결국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혐의 최종 무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건이 끝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 중이었죠. 바로 남편 박 씨가 금고형을 마치고 나와 현재 보험금 지급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무죄라고 하지만 분명 뭔가가 잘못됐다, 보험금을 줄 수 없다, 고의적이다라는 이유였죠. 결국 박 씨는 3개의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선 대부분 이런 판단이 많이 내려집니다. 대부분 보험금을 지급해라 라고 명령을 하거나, 왜냐면 무죄 판결이 났으니 말이죠. 아니면 부분적으로 지급을 해라, 10억은 좀 과도하니까 한 5억 원 정도만 지급을 해라, 뭐 이런 정도의 판결을 내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95억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처럼 무죄 판결이 났다 하더라도 보험 소송이 붙게 되면 전액 지급이 아닌 일부 지급 정도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2012년에도 이런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 의자매 독초 자살 방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이었던 오 씨가 의자매였던 장 씨를 3주 전에 고액 종신보험에 가입시켜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었는데요. 2014년 최종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무효 처리한 사례도 있었죠. 분명 이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이 사건 민사소송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세 개의 거대 보험사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 중앙에는 각각 10억, 1억, 1억씩 걸린 12억 원 규모의 보험금 소송을 붙게 됩니다. 그리고 이 1심 판결이 2022년 12월 9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독점 입수했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패소입니다. 남편 박 씨의 패소, 즉 보험사가 이긴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험금 단 한 푼도 주지 말아라 라고 판결이 났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였던 남편 박 씨가 전부 부담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궁금합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내려진 걸까요? 저희는 독점 입수한 이 판결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리고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보이게 됩니다. 형사재판이 참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 판결문은 총 1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각 보험사들은 당시에 부정계약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 보험의 수령자나 보험의 계약자나 이런 부분이 잘못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죠. 자신들의 보험 약관을 들이밀며 남편 박 씨가 잘못 든 것도 있고 대리로 든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급할 수 없다라는 내용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한 부분, 바로 지급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바로 이것. 고의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각 보험사들이 주장하고 있던 부정계약에 대한 문제는 전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의 체결, 계약의 효력 전부 문제가 없다. 즉 계약 조건은 문제가 없으니 보험금은 지급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기각한 이유는 바로 공통적으로 주장한 내용, 살인은 분명 박 씨가 저질렀다라는 걸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씩 논리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사 1심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박 씨가 경사로를 따라 밀었다라는 직접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살인죄 같은 경우 직접 증거 없이도 간접 증거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박 씨와 김 씨만 있다가 김 씨가 사망해버리면 이 범행을 입증해줄 목격자나 블랙박스 CCTV가 없을 땐 박 씨의 말만 듣고 검사가 입증을 해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무죄 추정의 원칙을 깨트릴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지, 이게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걸 못 받고 출발합니다. 다시 설명해드리면, 너가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네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분명 대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의심이 가는 정황이 있지만, 어쨌든 형사사건의 기본 전제 조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서 무죄를 준 것이지 아예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무죄 판결에 대한 확정은 민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 확정 판결 결과와 동등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못박습니다. 이는 네가 형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토대로 민사도 무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민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 씨가 진술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의심해 봐야 되는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를 좀 곱씹어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건 당시에 자동차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퍼 쪽에 부딪혔다가 나중에 경사면을 따라 내려갔던 것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경사면을 따라 저절로 쭉 밀지 않았는데도 내려갔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다른 원인 때문에 내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량을 후진하다가 받고 나서 차량을 다시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켜 정차했을 때 거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박 씨는 그냥 조금만 나갔을 뿐이다, 차가 그냥 서 있었다라고만 주장을 했죠. 과연 그런 지점이 있을지를 찾아본 게 국가수 감정보고서입니다. 차량이 정말 움직이지 않는 곳과 움직이지 않는데 조수석에서 사람이 움직이면 갑자기 차량이 확 하고 움직여지는 곳, 혹은 차량을 세우자마자 중립기어를 누르면 차가 바로 움직이는 곳, 총 3군데에 확인이 되죠. 첫 번째,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곳이 만약에 차가 있었다면 이건 고의성입니다. 밀었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차량이 바로 움직이는 곳에 정차했다는 것도 당연히 고의적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남는 딱 하나의 경우의 수는 바로 원래 움직이지 않았는데 조수석에서 움직여서 차량이 움직였다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형사사건 때도 실험을 통해 임계점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확인됐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제 재판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임계점의 범위가 구체적이지가 않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거 경찰 수사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차량이 직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부딪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핸들을 어떻게 했다라는 뜻일까요? 핸들을 돌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돌린 상태에서 쭉 오다가 꽝 하고 박았고, 그 상태에서 핸들을 살짝 풀면서 앞쪽으로 갔다가 뒤에 나와서 확인하면서 차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차량 핸들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잠깐 틀어져 있었을까요? 우린 이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핸들을 꺾어서 뒤로 가다가 살짝 앞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완전히 핸들을 푼 상태가 아니라 약간만 풀어서 앞으로 간 상태, 앞에 있던 핸들, 바로 바퀴가 틀어져 있었다라는 내용이죠. 아, 이건 저의 그냥 유추라고요? 아니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남편 박 씨는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여기서 유턴을 하려고 차를 돌려서 나가기 위해 이 좁은 공간에서 오른쪽으로 핸들을 완전히 꺾은 상태로 후진을 하다가 꽝 박았고, 앞쪽으로 살짝 나가면서 핸들을 조금 푼 상태, 약간 풀면서 앞쪽으로 가서 중립에 놓고 내렸다가 차가 굴러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이 사건의 모든 실험은 차량의 바퀴가 정방향인 상태로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차량 바퀴가 살짝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이건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직진 방향으로 움직이는 핸들의 위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만큼 살짝 돌아가지 늦어진다라는 점이죠. 방송사에서 나온 대로 5초, 5.4초 이렇게 순식간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씩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이다 가속도가 붙어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임계점을 찾으려면 똑바로 정렬이 아니라 틀어진 상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틀어진 상태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구체적인 건데 이걸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시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던 내용, 실제 실험을 해봤을 때 추락 기둥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 0.85m 지점에선 알아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런데 0.83m 지점에선 차가 멈춥니다. 임계점이란 뜻이죠. 정방향 임계점입니다. 0.83m, 83cm 정도만 나갔을 때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실험에 대한 결과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조수석에 있었던 사람이 상체를 2번 들어 올립니다.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10번을 움직이자 굴러 내려갑니다. 궁금합니다. 정말 당시에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고인이
그렇게 과격하게 몸을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진술을 살펴보면 이들은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당시 차량에 의자가 뒤로 눕혀져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이 되어 있고, 나중에 차가 발견됐을 때 눕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차량을 올린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죠. 누워 있었던 김 씨가 어떤 유해서인지 굉장히 큰 움직임으로 몸을 여러 번 들었을 때 차량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굳이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민사재판 판결문에서 내용 중에 한 가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왜 차를 뒤에서 밀었다고 생각할까라는 부분입니다. 그의 말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궁금합니다. 그는 정말 뒤에 확인하러 갔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자기는 차량이 멈춰져 있는 줄 알고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쉬운 방법이었다면 알아서 차가 내려갈 방향, 즉 차량이 좀 내려갈 것 같다라는 방향에다가 놓고 나가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술은 서 있었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차량이 중립기어 있는 상태에서는 굳이 밀지 않아도, 뒤에서 밀지 않아도 충분히 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이 뒤에 박았다, 확인을 좀 하겠다, 아이씨 뭐하네 라고 하면서 내리며 마치 화난 사람처럼 내릴 때 차 문을 닫는 그 순간 차 문 쪽을 밀며 닫으면 차량은 앞으로 내려갑니다. 힘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뒤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사재판부가 얘기했던 부분. 실제 남편 박 씨는 1998년부터 장의차, 레커차, 트레일러, 관광버스 등 운전 업무를 굉장히 많이 종사했습니다. 그래서 베테랑이라고 불리고도 있죠. 그런데 기어가 D, N, R, P 순서, 드라이브에서 파킹으로 간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깜빡했다라는 게 진짜 말이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보통의 기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어의 모양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차량은 다이얼입니다. 동그라미로 돌리는 건데 이런 건 실수할 수도 있죠. 자기가 파킹해 놓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예를 들면 중립이었다, 혹은 후진 기어였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이렇게 톡톡 치는 형태, 이런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뭐 실수로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차량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기어는 D, N은 바로 위지만 R과 P는 특히 한번 꺾어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직접 위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R 상태 한번 덜컥 R에서 후진을 하고 하다가 꽝! 드다닥 드라이브 모드로 와서 핸들 살짝 풀면서 앞쪽으로 왔다가 파바팍! 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올라가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한 번 톡! 그게 N입니다. 어떠한 걸림도 없이 톡 치면 올라가는 그 N, 중립기어 상태로 두고 내렸다라는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죠. 이게 정말 실수로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의심점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은 선착장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구조가 부채꼴 모양으로 퍼지는 곳인 거죠. 당연히 차량이 후진하면 움직일 공간이 적어지게 됩니다. 유턴에서 나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요, 이 전에 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그대로 들어갔다가 그대로 나왔다라고 진술했는데 왜 그날은 굳이 후진, 유턴을 시도하다가 충격을 받아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걸까요?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점도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뒤에가 파손된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무언가 후진을 넣고 여기가 지금 경사면이다 보니까 엑셀을 세게 밟아서 튕겨나가듯이 하고 꽝 하고 박았다는 느낌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천천히 움직이다가 박았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차량 자체의 센서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후방 카메라부터 굉장히 큰 소음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박았다라는 걸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민사재판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험금 수령, 보험자 변경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 이상하다라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구조행위에 대한 문제였죠. 사건 당일 10시 56분 30초 고인은 차량 내에서 물이 들어온다 잠긴다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 50초경에 물 먹는 소리를 끝으로 응답이 끊어지게 됩니다. 거의 4분 30초에 가까운 시간이었죠. 그런데 남편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오빠라고 소리쳤고 박 씨도 이름을 부르며 바다로 처음에 뛰어들어갔는데 웃긴 건 신고 내용에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있어요라는 말만 했다는 것이죠. 너무 겁에 질려 혼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박 씨는 분명 구하러 들어갔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CCTV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포착된 CCTV에서는 밤 10시 57분 20초에서 41초 사이 늦은 속도로 모퉁이를 돌며 마을 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듯이 말이죠. 근데 이 시간이 언제였나요? 고인이 신고를 했을 그 시간입니다. 자기가 분명 가서 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시간인 것이죠. 차 침수 시간과 맞지 않는 시간. 측정 결과로는 차가 완전 침수되는데 5분이 걸립니다. 그는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선 우연의 경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이고 이 사고 자체가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요소가 많다고 하더라도 박 씨가 고의로 이 사건을 일으켰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즉 당시에 박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기각입니다. 저희는 이 판결문을 입수하고 확인해보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뒤에서 밀었다고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임계점에 대한 부분은 왜 차량 바퀴가 정상적인 상태로만 판단을 했을까? 왜 그 말을 굳이 믿어줬던 걸까라는 생각이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 씨는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박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억울한 그리고 아내를 잃은 슬픈 사람인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가면 속에서 웃으며 보험금을 타낼 생각을 하고 있는 악마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는 현재 1심 재판부를 상대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 잠깐 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항소심 재판부가 실험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뭐 외부에 다 공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똑같은 환경으로 왜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있고요. 왜 굳이 박 씨의 말을 그렇게 많이 믿어줬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어요. 차량이 멈춘 상태에서 뒤에서 밀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 차량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장소에 감각적으로 차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내리면서 밀어버리면 그건 사실 바로니까. 왜냐면 고인이 나체 상태였잖아요. 옷 입을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야. 의자를 올릴 시간도 없었다는 거야. 역으로 얘기하면 내리자마자 차가 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의 수를 왜 부정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꽝! 맞아. 자기 이제 내릴 이유가 생겼지. 애매한 데 세워놓고 내리면서 차 확 밀면서 닫어. 그럼 차는 떨어지잖아. 상대방은 모르지. 밀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 상태에서 차가 확 하고 내려가서 빠져. 근데 이제 진술할 때는 차가 원래 서 있었다. 당연히 걔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박 씨는. 자기가 내릴 때부터 차가 움직였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잖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딨냐고. 근데 그 왜 임계점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거짓말이다라는 걸 좀 찾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입증한 게 아니라 에이 그런 데가 어딨어. 근데 그게 진짜 나와버리니까 그런 점이. 근데 어디든 그럴 수는 있잖아. 위치가 우리가 뭐 무게중심 잡듯이 하필 그런 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10번의 몸을 움직이면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는 왜 고인이 그렇게 몸을 움직여야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뭐 뒤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이렇게 일어섰다? 글쎄 그럴 거면은 의자를 올리는 게 낫지. 이렇게
이렇게 의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보는 게 낫지. 그걸 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게 다 사실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꼬였어요. 사실 이 사건 내용 보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고, 저도 이거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 저는 저 기어는 정말 모르겠어요.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어. 운전할 때 실수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저런 운전 기어는 사실 실수하기가 어렵거든. 저런 기어 몰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저게 느낌이 완전 달라요. 사람들이 기어 움직일 때 대부분 느낌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P에 있는지 R에 있는지 N에 있는지 D에 있는지 잘 몰라. 잘 확인 안 해. 그래서 차량 처음에 이거 다이얼식으로 바꾸면은 되게 위험해요. 저도 지금 차가 다이얼인데 P인지 R인지가 되게 헷갈려 가끔. 그러니까 난 P에 놨다고 안 보니까. 이 운전 좀 오래 한 사람들은 그게 지금 P인지 뭔지 그냥 감각적으로 하거든. 어디에 놨는지 느낌으로 아니까 다닥다닥 이 느낌을 대강 알아서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게 저도 이 차를 이제 다이얼로 바꿔놓고 나니까 난 파킹한 줄 알았어. 브레이크 떼는데 차가 뒤로 쑥 가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아래에 있더라고요. 나도 이런 경우 한 2번 있었거든. 근데 다이얼 같은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기어가 아니에요. 이런 기어가 이렇게 꺾여 있는, 옛날 차들이 약간 꺾여 있는 구조들이 좀 있는데 저것도 이제 이렇게 밀어야 돼요. 움직일 때 이렇게 미는 거야. 이게 기어가 R로 갈 때도 한번 옆으로 퉁 튕기고 파킹으로 갈 때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들이 밀어 넣어야 돼. 딱 이렇게 이게 밀면서 옆으로 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파킹해 놨다는 걸 실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립의 실수로 놨어요. 뭐 이런 경우로 가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저게 진짜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저게 왜 N에 나고 파킹해 놓은 줄 알았는데 N에 갔다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나머지도 비슷해요. 그리고 저는 그 임계점에 대한 실험이 정확한 줄 알았지만 그것도 좀 부정확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웠고, 그리고 나머지 의심점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 무죄 받은 거 완전히 죄가 없어가 아니야. 그냥 애매할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그냥 의심은 가는데 무죄. 그러니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무죄를 준 거지. 그럼 우리도 똑같아. 이건 민사니까. 민사로 봤을 때 너 범죄 저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굳이 두 개가 같을 필요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거고, 현재 항소한 상태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실제로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그 민사에서 유죄처럼 기각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다고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종종 있다라고는 들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원래 보험사들은 그렇게 되기 전에, 소송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어떤 상대방이 이제 과실 얘기하면서 이거 보험금 지급을 좀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대요.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보험금이 나오는 거면 이건 좀 문제였고 저건 좀 문제였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한 5억에서 끝내자. 근데 이제 상대방이 싫어 이러면 이제 재판이 붙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아예 그냥 갖다 들이붙은 거죠. 그냥 이제 그 보험사도. 근데 어쨌든 뭐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도 이거 뒤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도 같이 한번 지켜봐 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